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아파트 우편함을 열었을 때 그 화려한 초대장을 보기 전까지는요. 수명여고 88학번 30주년 동창회. 금박으로 인쇄된 글씨가 눈부셨습니다. 아니, 눈이 부신 건 글씨가 아니라 그 이름들이었죠. 초대장 뒷면에 적힌 참석 예정자 명단. 그 시절 저를 괴롭혔던 이름들이 빼곡했습니다. 김미선, 박은주, 최유리. 손이 떨렸습니다. 30년이 지났는데도요. 여보, 이거 봐요. 남편에게 초대장을 건넸습니다. 남편은 안경을 고쳤으며 천천히 읽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갈 거야? 모르겠어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가고 싶지 않다는 걸요. 하지만 동시에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여전히 그때처럼 잘난 척하고 있는지. 30년 전으로 돌아가 봅니다. 1988년 저는 수명여고 3학년이었습니다. 장학생이었죠. 가난한 집안의 똑똑한 딸. 그게 제 전부였습니다. 교복은 언니가 물려준 거였고 구두는 시장에서 산 싸구려였습니다. 점심시간이면 도시락을 싸오지 못해 빵 하나로 때우곤 했죠. 반면 김미선은 달랐습니다. 매주 새 옷을 입고 왔고 가방은 해외 명품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큰 사업을 한다고 했죠. 박은주와 최유리는 미선이의 측근이었습니다. 세 명은 늘 붙어 다니며 반을 좌지우지했죠. 그리고 저는 그들의 놀잇감이었습니다. 정수가, 너 구두 어디서 샀어? 시장? 아, 진짜 가난한 냄새 난다. 코 막아야겠어. 야, 장학생이 무슨 화장을 해? 공부나 해. 선생님들은 못 본 척 했습니다. 아니, 모르는 척 했다는 게 맞겠네요. 김미선의 아버지가 학교 후원회장이었으니까요. 저는 그저 참았습니다. 졸업만 하면 된다고, 대학만 가면 다시는 그들을 볼 일이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그런데 졸업식 날, 사건이 터졌습니다. 졸업 앨범에 실릴 제 사진이 없어졌습니다. 정확히는 누군가 제 얼굴 부분만 가위로 오려냈더군요. 앨범 한복판에 네모난 구멍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저는 울면서 담임 선생님께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차갑고 짧은 대답뿐이었죠. 정수가 그냥 넘어가자. 앨범 한 권 더 만들기엔 예산이.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다시 만나자. 그때는 절대 지지 않겠다고. 그리고 30년이 흘렀습니다. 초대장을 내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괜찮을까? 그때의 상처가 아물었을까? 아니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여전히 쓰렸으니까요. 제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으니까요. 여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가고 싶으면 가. 하지만 그 사람들한테 증명할 필요는 없어. 당신은 이미 충분히 훌륭하니까. 남편의 말이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마음속 무언가가 꿈틀거렸죠. 아니야. 한 번쯤은 보여줘야 해. 내가 더 이상 그때의 가난한 장학생이 아니라는 걸. 갈래요. 당신도 같이 가줘요. 알았어. 남편이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어딘가에 걱정이 어려 있었죠.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서울 강남의 5성급 호텔로 향했습니다. 동창회 장소였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단정한 정장, 절제된 화장, 그리고 여전히 조금은 초라해 보이는 제 자신. 괜찮아. 나는 달라졌어.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0년 만에 그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김미선, 명품 가방을 든 박은주, 값비싼 액세서리로 치장한 최유리. 그들은 여전했습니다. 웃으며 제게 다가왔지만 그 눈빛은 달라지지 않았더군요. 정숙이 맞아? 어머, 정말 오랜만이다. 포옹은 가벼웠고 말투는 달콤했지만 그 안에 담긴 건 여전히 우월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와, 정숙이 내가 여기까지 오다니. 김미선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그 뒤에 숨은 가시가 느껴졌습니다. 여기까지 오다니라는 표현. 마치 제가 이런 5성급 호텔은 처음인 것처럼 들렸죠. 오랜만이야, 미선아.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보이려고 노력했죠. 어머, 근데 남편분은 혹시 안 오신 거야? 박은주가 제 옆을 힐끗 보며 물었습니다. 남편은 제 뒤에서 조용히 서 있었죠. 아니요, 여기 있어요. 남편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었지만 화려한 액세서리나 명품 시계 같은 건 없었습니다. 남편은 원래 그런 걸 좋아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들의 눈빛이 순간 변했습니다. 훑어보는 시선, 품평하는 태도. 아, 안녕하세요. 저는 최유리라고 해요. 정숙이랑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최유리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남편이 악수를 받았지만 유리의 눈은 남편의 손목을 향했죠. 시계를 확인하는 겁니다. 남편분은 무슨 일 하세요? 공무원입니다. 남편이 짧게 답했습니다. 아, 공무원. 김미선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뒤로 작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죠. 공무원이면 월급이 얼마나 되려나. 요즘 공무원도 괜찮다던데? 그래도 우리 남편들이랑은 비교가 안 되지. 저는 참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여기서 화를 내면 지는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반응을 보여주면 안 됐죠. 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둥근 테이블이 여러 개 놓여 있었고 각 테이블에는 꽃 장식과 이름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희는 구석 테이블에 배정되었더군요. 어머, 정수가 여기 앉아. 미선이 손짓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가리킨 자리는 가장 구석진,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자리였죠. 30년이 지났는데도 서열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테이블에 앉자 다른 동창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미선이네 그룹과 친했던 사람들이었죠. 미선아, 너 아직도 그 일하니? 응, 남편 회사 이사로 있어. 형식적이긴 하지만. 대박. 나는 요즘 부동산 투자로 좀 재미 봤어. 나는 애들 유학 보내느라 바빠 죽겠어. 다음 달에 런던 가. 자랑 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누구는 강남에 빌딩이 있고, 누구는 자녀가 의대에 들어갔고, 누구는 남편이 대기업 임원이라고. 그들의 대화는 마치 무기 같았습니다. 저를 향한 보이지 않는 공격이었죠. 정숙이 너는 뭐해? 갑자기 미선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나는 집에서 애들 키우고 살아. 아, 전업주부구나. 요즘 그것도 힘들다며? 유리가 동정 어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그것밖에 못하냐는 무시가 담겨 있었죠. 애들은 몇인데? 2명. 대학은 어디 갔어? 큰애는 지금 대학생이야. 어느 대학?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마치 신문하듯이 제 삶을 평가하고 점수를 매기려는 것처럼. 그냥 지방에 있는 대학. 순간 미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그래도 대학은 갔네. 요즘 대학 가기도 어렵다던데. 은주가 위로하듯 말했지만 그 말투에는 연민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참았습니다. 주먹을 꽉 쥔 채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단단하게. 괜찮아. 우리 잘 살고 있잖아. 남편의 속삭임이 따뜻했습니다. 그때 입구 쪽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어머, 누구야? 대박. 헐, 완전 명품 드레스잖아.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환한 미소, 우아한 걸음걸이, 그리고 온몸에서 풍기는 세련됨. 혜진이다. 강혜진. 미선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강혜진. 30년 전 반에서 가장 조용했던 아이. 저처럼 장학생이었죠. 하지만 저보다는 조금 더 눈에 띄지 않으려 애썼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혜진은 달랐습니다. 샤넬 드레스, 에르메스 가방, 까르띠에 시계. 안녕, 다들 오랜만이야. 혜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동시에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혜진아, 너 대박이다. 뭐하고 사는 거야? 그냥 남편 사업 좀 돕고 있어. 남편이 뭐 하는데? IT 쪽이야. 작은 회사 운영하고 있어. 작은 회사라는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혜진의 옷차림과 액세서리는 결코 작은 회사의 부인 같지 않았죠. 미선의 얼굴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그렇게 잘 살 줄은 몰랐네. 순간적인 질투가 묻어났습니다. 저는 혜진을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30년 전 그애도 저처럼 괴롭힘을 당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혜진이 제 쪽을 보더니 미소 지었습니다. 정수가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응, 너도. 짧은 대화였지만 그 눈빛에서 뭔가 다른 걸 느꼈습니다. 동질감 같은 거요.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만이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눈빛.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음식 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들려오는 자랑과 비교, 그리고 은근한 무시.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죠. 야, 미선아. 내 남편 회사 요즘 어떻다며? 부도 소문 들었는데? 홀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던진 그 한마디가 마치 폭탄처럼 터진 거죠. 부도 소문 들었는데? 김미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내가 들었는데. 남편 회사 자금 문제 있다며?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른 동창, 이수진이었습니다. 미선과는 그리 친하지 않았던 아이였죠. 헛소문이야. 우리 회사 멀쩡해. 미선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그 떨리는 음성에서 불안감이 느껴졌죠. 그래, 그럼 다행이네. 근데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다들 힘들잖아. 수진이 어깨를 으쓱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사람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요. 누가 더 잘 사는지, 누가 더 성공했는지를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는 전쟁. 그리고 저는 여전히 그 전쟁의 가장 밑바닥에 있었습니다. 자자, 오늘은 즐겁게 모인 자리잖아. 옛날 얘기나 하자. 박은주가 애써 분위기를 바꾸려 했습니다. 그러게, 우리 졸업 앨범 봤어? 내가 가져왔는데. 최유리가 가방에서 낡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그 앨범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30년 전 제 얼굴이 오려진 그 앨범. 어머, 추억 돋는다. 나 진짜 어렸네. 동창들이 앨범을 돌려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제 차례가 왔습니다. 앨범을 펼쳤을 때 여전히 그 자리에는 네모난 구멍만 있었습니다. 제 얼굴이 있어야 할 자리에. 이거 뭐야? 왜 여기 구멍이 있어? 누군가 물었습니다. 침묵. 김미선과 박은주,
최유리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아, 그거 앨범 만들 때 실수로 그렇게 된 거 아니야? 미선이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실수? 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실수로 정확히 제 얼굴만 오려진 거예요? 분위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정수가 그게 누가 그랬는지 알아요. 30년 전에도 알았고 지금도 알아요. 제 안에서 뭔가 터져나왔습니다. 30년 동안 삭혀왔던 분노가. 근데 왜 사과 한마디 없어요? 30년이 지났는데도요? 정수가 진정해. 옛날 일이잖아. 은주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옛날 일이라고요? 저한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인데 당신들한테는 그냥 옛날 일이에요? 남편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여보, 그만해. 괜찮아. 안 괜찮아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홀 안의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수군대는 소리가 들렸죠. 왜 저래? 옛날 일 가지고 좀 오버하는 거 아니야? 창피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후련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앨범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먼저 갈게요. 정수가 잠깐만. 누군가 저를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그냥 걸어 나왔습니다. 남편이 뒤따라왔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 씨. 돌아보니 강혜진이 서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30년 전에. 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괴롭힘 당했죠. 정숙 씨처럼. 앨범에 제 사진도 낙서되어 있었어요. 그럼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말해봤자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요. 그 사람들은 절대 사과 안 해요.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니까. 혜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참으라고요? 아니요. 복수하세요. 복수? 네. 하지만 말로 하는 복수 말고요. 보여주는 복수요. 혜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저처럼요. 무슨 뜻인지 물으려는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나중에 연락할게요. 제 명함이에요. 혜진이 명함 한 장을 건넸습니다. 명함을 보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제일그룹 기획이사 강혜진. 제일그룹. 한국에서 10위 안에 드는 재벌 기업이었습니다. 저기 놀랐죠? 저도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이렇게 될 줄은요. 혜진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10년 전에 재혼했어요. 지금 남편이 제일그룹 회장 아들이에요. 재혼? 네. 첫 번째 결혼은 실패했죠. 남편한테 맞고 살았어요. 이혼하고 애들 데리고 힘들게 살았고요. 혜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지금 남편을 만났어요. 처음에는 믿지 못했죠. 이런 사람이 저를 좋아한다는 게. 하지만 진심이었어요. 그 사람은 제 과거도 아이들도 모두 받아줬어요. 혜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숙 씨도 기회가 올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보여줄 기회가요. 어떻게요? 저는 그냥 평범한 주부인데. 정말요? 혜진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남편분 성함이 뭐예요? 이준혁이요. 이준혁? 공무원이라고 했죠? 네. 혹시 무슨 일 하시는지 물어봐도 돼요? 그냥 국방부에서 일해요. 순간 혜진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국방부요? 보직이 어떻게 되세요? 잘은 모르겠어요. 남편이 일 얘기를 잘 안 해서. 직급은요? 장성이라고 들었어요. 무슨 장인지는. 혜진이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
정숙 씨, 정말 몰라요? 뭐요? 남편분이 누군지요? 혜진이 휴대폰을 꺼내 뭔가를 검색하더니 제게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군복을 입은 남편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글자, 육군 소장 이준혁, 국방부 기획조정실장 임명. 소장? 이요? 네. 게다가 기획조정실장이면 국방부에서도 핵심 보직이에요. 저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높은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남편분이 말 안 하신 거예요. 아마도 정숙 씨가 부담스러워 할까 봐요. 혜진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이거 재밌어지는데요? 저 위에 있는 사람들 남편 자랑 엄청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정숙 씨 남편이 그들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 알면 어떤 반응일까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 지위로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자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혜진이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그냥 진실을 알려주는 거죠. 진실을 알려주는 거죠. 혜진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1층 로비로 내려가는 동안 저는 손에 쥔 명함과 남편의 사진이 든 휴대폰 화면을 번갈아 봤습니다. 육군 소장 이준혁.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저는 남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제대로 몰랐던 겁니다. 로비로 나왔습니다. 남편이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죠. 여보. 제가 부르자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뭘? 소장이라는 것. 기획조정실장이라는 것.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누가 말했어? 그게 중요해요? 왜 숨긴 거예요? 저는 억울했습니다. 위에서 그 사람들이 남편 자랑을 늘어놓을 때 저만 초라하게 공무원이에요라고 말해야 했던 그 순간들이 숨긴 게 아니야.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이 부담스러워할까봐 그랬어. 계급이나 직위 같은 걸로 날 평가받고 싶지 않았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나도 오늘 같은 자리가 불편해. 사람들이 직업으로, 돈으로, 지위로 서열을 매기는 거, 그게 싫었어. 남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런 거 안 할 사람이잖아. 그래서 좋아했어.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맞았습니다. 저는 남편을 계급이나 돈으로 평가한 적이 없었죠. 그냥 저를 사랑해주고 아이들을 아끼고 매일 집에 돌아와 오늘 힘들었지? 라고 물어주는 그 사람이 좋았습니다. 미안해요. 괜찮아. 나도 미안해.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냥 집에 가자. 여기 있으면 당신만 상처받아. 잠깐만요.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올라가요. 다시. 왜? 보여주고 싶어요. 당신이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남편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그럴 필요 없어. 그 사람들한테 증명할 이유가. 당신한테는 필요 없을지 몰라도 나한테는 필요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참았어요. 그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비웃음 당하고 상처받았던 그 시간들을요. 한 번만이라도 똑바로 세우고 싶어요. 제 자존심을요. 남편이 저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올라가자. 우리는 다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올라가는 동안 제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긴장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 아니면 기대감 때문인지 알 수 없었죠. 층수가 올라갈수록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괜찮을까? 이러는 게 맞을까? 하지만 동시에 다른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보여줘. 내가 더 이상 그때의 너가 아니라는 걸.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홀로 들어서는 순간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이 진짜 오버하더라. 옛날 일 가지고. 그러게. 우리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장학생 출신들은 좀 예민해. 콤플렉스가 있나 봐. 김미성과 박은주, 최유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함께 그들의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미선아. 제 목소리에 세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수가 안 간 거야? 아까는 감정적으로 나가서 미안해.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소개를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 남편 소개? 최유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공무원이라고만 했는데 정확히는 국방부에서 일해요. 국방부. 그래, 그래서? 은주가 지루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허락했죠. 소장이에요. 육군 소장. 기획조정실장이고요. 침묵. 3초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라고? 미선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육군 소장 이준혁.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남편이 명함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세 사람이 명함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소장이라고? 은주가 더듬거렸습니다. 장군이라는 거야? 네. 남편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미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유리는 입을 다물지 못했죠. 은주는 명함을 집어들었다가 놓았다가를 반복했습니다. 근데 왜 말 안 했어? 미선이 겨우 목소리를 냈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제가 답했습니다. 직이나 계급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게 싫었거든요. 30년 전에도 지금도요. 미선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주변 테이블의 동창들도 하나둘씩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소장이래. 진짜 장군이야. 헐, 대박. 저 정도면 엄청난 거 아니야? 미선이 남편보다 높은 거 아니야? 잠깐. 갑자기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미선의 남편이었죠. 소장님이십니까? 네. 저는 방산업체에서 일하는 정민수라고 합니다. 혹시 국방부 사업 관련해서? 남편이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오늘은 사적인 자리라서요. 아, 죄송합니다. 정민수가 황급히 물러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는지를요. 홀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까까지 저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정수가 그러니까 너 소장 부인이었어? 미선이 어색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30년 동안 그랬어.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왜 진작 말 안 했어? 우리가 알았으면. 알았으면 뭐? 제가 되물었습니다. 날 다르게 대했을 거야? 미선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게 바로 문제예요, 미선아. 사람을 직위로, 돈으로,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거. 30년 전에도 그랬잖아요. 제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졌습니다. 난 가난했으니까 무시해도 되는 사람이었고 지금은 남편이 소장이니까 갑자기 대해주는 거죠? 그게 아니라. 맞아요. 그게 맞아요. 저는 그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들은 변한 게 없어요. 30년이 지났는데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입구에서 또 다른 소란이 일었습니다. 어머, 저분 누구세요? 완전 VIP 같은데? 정장을 입은 남자 3명이 들어왔습니다. 그중 가운데 남자가 홀을 둘러보더니 우리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소장님. 남자가 남편에게 격려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 김상준 대령입니다. 찾아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주변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대령이 경례를? 진짜 소장이었구나. 남편이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제가 오늘 여기 온다고 했더니 부하들이. 괜찮아요.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김미선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이제 완전히 새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승리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가슴은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대령이 경례를 하는 모습을 보며 홀 안의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습니다. 소장님, 다음 주 국회 국방위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업무 보고는 됐고. 남편이 손사래를 치며 대령을 제지했습니다. 오늘은 사적인 자리니까 그냥 가볍게 인사만 하고 가. 알겠습니다. 대령이 다시 한번 경례를 하고 물러났습니다. 그 순간 홀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희를 쳐다보고 있었죠. 아까까지만 해도 동정과 무시의 시선이었는데 지금은 호기심과 부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정수가. 김미선이 다가왔습니다. 아까는 내가 좀 심했어. 미안해. 갑작스러운 사과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죠. 남편분이 그렇게 대단한 분인 줄 몰랐네. 우리 남편이 방산업체 일하는데 혹시 나중에. 됐어요. 제가 미선의 말을 끊었습니다. 미선 씨 남편분 일은 저희랑 상관없어요. 그래도. 그리고 사과도 필요 없어요.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0년 전 일도 오늘 일도요. 어차피 진심이 아니잖아요. 미선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진심이었으면 30년 전에 사과했겠죠. 박은주가 끼어들었습니다. 정수가, 우리 정말 미안해. 그때는 우리도 어렸고 철이 없었어. 그래, 맞아. 우리 잘못이었어. 최유리도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제 남편이 가진 권력이 두려운 거였죠. 이제 와서 사과받아도 소용없어요. 저는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당신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30년 전에도 지금도요. 여전히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저는 가볼게요. 이런 자리 다시는 오고 싶지 않네요.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돌아섰습니다. 홀을 나서는데 뒤에서 강혜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 씨, 잠깐만요. 돌아보니 혜진이 웃고 있었습니다. 통쾌했어요. 보는 제가 다 시원하더라고요. 고마워요, 혜진 씨. 덕분에 용기 낼 수 있었어요. 아니에요. 정숙 씨가 원래 가진 거예요. 그냥 제가 살짝 깨워준 것뿐이에요. 혜진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중에 연락해요. 우리 둘이 밥 한번 먹어요. 그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남편이 물었습니다. 후회 안 해? 뭐요? 저렇게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처음부터 관계랄 것도 없었어요.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수고했어, 여보. 당신도요. 우리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엄마였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수가, 너 지금 어디야? 동창회 다녀오는 길이요. 왜요? 급한 일이 생겼어. 당장 병원으로 와봐. 병원요? 무슨 일인데요? 내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전화기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 가볼게요. 전화를 끊고 남편을 봤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대요. 어느 병원? 서울대병원이요. 당장 가자.
우리는 급히 차에 올라탔습니다. 동창회에서의 통쾌함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아버지 생각뿐이었죠. 제발 무사하시길.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로 뛰어들어가니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엄마, 수가, 아버지는요? 지금 중환자실에 계셔. 심근경색이래. 심근경색?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생명은 괜찮으세요? 일단은 고비를 넘겼는데 의사 선생님이 조심해야 한대.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가, 우리 아버지 괜찮을 거지? 네, 엄마. 괜찮으실 거예요. 저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그때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환자분 상태가 안정되셨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계속 관리가 필요하고요. 특히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남편이 의사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저는 중환자실 창문 너머로 아버지를 봤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계신 아버지. 평생을 가족을 위해 일하셨던 아버지. 가난했지만 저를 대학까지 보내주셨던 아버지. 제가 결혼할 때 눈물을 흘리시며 잘 살아라고 하셨던 아버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동창회에서 승리한 게 뭐가 중요해? 정말 중요한 건 이런 순간에 누가 옆에 있는지, 누구를 지켜야 하는지였습니다. 그날 밤 병원 보호자 대기실에서 밤을 샜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잠들었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창회에서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김미선의 얼굴, 박은주의 사과, 최유리의 두려움, 그리고 제가 했던 말들. 이게 복수였을까? 시원했을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허무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그들 앞에서 우월해지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었을까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의사가 다시 왔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곧 일반 병실로 옮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는 깊게 고개 숙였습니다. 그리고 중환자실로 들어가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아버지가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수가, 왔구나. 네, 아빠. 미안하다. 걱정 끼쳐서.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는 아버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저 오늘 동창회 다녀왔어요. 그래. 30년 만에 만났는데 그 사람들 전혀 안 변했더라고요. 아버지가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사람은 쉽게 안 변하지. 근데 깨달았어요. 저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요. 진짜 중요한 건 가족이더라고요.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잘 컸구나. 우리 딸. 아빠 덕분이에요. 저는 아버지 손등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 잠깐 밖에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밖으로 나갔습니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환자분 아드님이세요? 아니요, 딸이에요. 아, 그러시군요. 그럼 환자분 아드님 연락처 아세요? 오빠요? 왜요? 환자분이 계속 아드님 찾으시거든요. 준호야, 준호야라고. 저는 멈칫했습니다. 준호. 제 오빠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15년 전에 연락이 끊겼습니다. 오빠는 연락이 안 돼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간호사가 돌아갔습니다.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준호 형 얘기? 응. 저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빠, 이준호. 한때는 정말 가까웠던 오빠. 하지만 15년 전
사업 실패 후 빚을 지고 잠적한 오빠. 그 뒤로 소식이 끊겼죠. 찾아볼까? 남편이 물었습니다. 찾을 수 있어? 내가 알아볼게. 국방부에 연줄이 있으니까 경찰 쪽으로. 고마워.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정수가?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목소리, 15년 동안 듣지 못했던 그 목소리. 오빠, 오빠, 진짜 오빠야? 손이 떨렸습니다. 15년 만에 듣는 오빠의 목소리. 마이너스 응. 나야 수가. 목소리는 변해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밝지도 자신감 넘치지도 않았죠. 지치고 쉰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지금 어디야? 아빠가 쓰러지셨어. 마이너스 알아. 그래서 전화한 거야. 어떻게 알았어? 마이너스 병원에 있어. 지금. 뭐라고?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중환자실 맞은편 복도 끝. 자판기 옆에 있어. 전화를 끊고 뛰었습니다. 복도 끝 자판기 옆. 거기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초라한 점퍼, 낡은 청바지, 그리고 수척한 얼굴. 하지만 그 눈빛만은 분명했습니다. 제 오빠 이준호였습니다. 오빠, 수가야.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이 그 사이에 흘렀습니다. 왜 이제 나타나는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그리움인지 서운함인지 알 수 없었죠. 미안해. 오빠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밖에 할 수 없어. 정말 미안해. 15년 동안 어디 있었어? 여기저기 떠돌아다녔어. 빚 때문에. 빚은 다 갚았어? 아직. 오빠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지금은 공사판에서 막노동하고 있어. 조금씩 갚아가고 있는데 아직 멀었어.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오빠였습니다. 대학도 좋은 곳을 나왔고 사업도 잘 됐었죠. 30대 초반에 IT 회사를 차려서 승승장구했습니다. 부모님도 저도 자랑스러워했죠.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 때 회사가 무너졌습니다. 빚만 10억이 넘게 남았고요. 오빠는 견디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편지 한 장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미안합니다. 부담드리고 싶지 않아서 떠납니다. 그게 15년 전이었습니다. 아빠가 많이 찾으셨어, 오빠. 알아. 엄마도 울면서 찾으셨어. 알아. 그런데 왜 연락 한 번 안 했어?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이면 되는 건데 오빠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15년을 살았어. 미안해. 미안하다고만 하지 마. 왜 그랬냐고. 복도에 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빠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창피했어. 뭐, 잘난 척하고 살았잖아. 동생 대학 등록금도 내주고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내가 다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했어. 오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망했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됐어. 빚쟁이가 됐고, 그래도 가족인데. 그래서 더 못 연락했어. 가족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오빠가 주저앉았습니다. 복도 바닥에 그대로. 수가야, 나 진짜 열심히 살았어. 공사판에서도 공장에서도 어디서든 하루하루 버텼어. 근데 너무 힘들더라. 가족 얼굴이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었어. 내가 나타나면 빚쟁이들이 가족한테 피해 줄까 봐.
저는 오빠 옆에 앉았습니다. 15년 동안 쌓인 감정들이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화도 나고 서운하고 안타깝고 그리웠습니다. 아빠 건강이 안 좋으시다는 소문을 들었어. 동네 아는 사람한테. 오빠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몰래 병원 앞에서 지켜봤어. 며칠 전부터. 그러다가 오늘 쓰러지셨다는 소식 듣고 바보같이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진작 왔어야지. 나도 알아. 근데 용기가 안 났어.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았죠. 형님. 매형? 오빠가 남편을 올려다봤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남편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오빠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일어나세요. 장인어른 보러 가시죠. 나 갈 수 있을까? 가셔야죠. 아버님이 형님을 찾으세요. 오빠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빠가 날? 네. 계속 준호야, 준호야 하세요. 오빠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15년 동안 참아왔던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오빠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가자, 오빠. 아빠 보러 가자. 중환자실 앞에 섰습니다. 오빠는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들어가, 오빠. 응. 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는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오빠의 발자국 소리에 천천히 눈을 뜨셨죠. 준호야? 아빠. 오빠가 아버지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빠, 이 자식아, 어디 갔었어? 아버지의 손이 떨리며 오빠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해요, 아빠. 정말 죄송해요. 괜찮다. 살아서 왔으면 됐다.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빚은 어떻게 됐어? 아직 다 못 갚았어요. 하지만 조금씩 갚아가고 있어요. 그래, 잘했다.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거야. 아버지가 오빠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는 내가 돈 많이 벌고 성공하길 바란 게 아니야. 그냥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길 바랐어. 알아요, 아빠. 부자가 손을 맞잡은 채 울었습니다. 저도 남편도 복도 밖에서 지켜보던 어머니도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15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아버지가 저를 불렀습니다. 수가, 오너라. 네, 아빠. 네, 오빠. 좀 돌봐줘. 네, 아빠. 그리고 준혁이. 남편이 앞으로 나갔습니다. 예, 아버님. 준호빛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순간 오빠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빠, 안 돼요. 매형한테 패 끼칠 순 없어요. 괜찮습니다, 형님. 남편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가족인데요. 아니에요. 저 혼자 갚을 수 있어요. 형님, 10억이 넘는 빚을 막노동으로 언제 다 갚으시려고요? 남편의 말에 오빠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가 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빌려드리는 거예요. 형님이 천천히 갚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남편이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시 도망가지 마세요. 힘들면 가족한테 말하세요. 혼자 견디려 하지 마시고요. 오빠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 회사 아는 곳 있는데 거기 취직 좀 시켜드릴게요. 형님 경력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매제, 우리 가족이잖아요. 남편이 미소 지었습니다. 오빠가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그날 밤 병실 보호자실에서 오빠와 오랜만에 대화를 나눴습니다. 너 결혼식 때 못 가서 미안했어. 괜찮아.
아니야. 괜찮지 않아. 오빠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수가, 너 행복하지? 응, 나 행복해. 다행이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오빠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한때 성공이 제일 중요한 줄 알았어. 돈 많이 벌고, 인정받고, 그런 게. 근데 아니더라. 진짜 중요한 건 가족이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거. 오빠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오빠, 나 오늘 동창회 다녀왔어. 그래. 30년 만에 만났는데 그 사람들한테 복수했어. 남편 소장이라는 거 밝히고 그동안 무시했던 거 다 되갚아줬어. 시원했어? 아니, 허무했어.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게 뭐가 중요한가 싶더라. 진짜 중요한 건 가족이지. 응. 오빠와 저는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가 음료수를 들고 들어오셨습니다. 너희 둘 무슨 얘기 그렇게 해? 그냥요, 엄마. 준호야. 네, 엄마. 다신 나 혼자 두고 가는 거 아니다? 네. 죄송해요. 어머니가 오빠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돌아왔으면 됐어. 가족이 함께 있었습니다. 비록 병원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승리는 남을 이기는 게 아니라 소중한 것을 지키는 거라는 거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일반 병실로 옮기셨고 상태도 많이 호전되셨습니다. 오빠는 매일 병원에 와서 아버지를 돌봤죠. 준호야, 너 일은 괜찮아? 네, 아빠. 다음 주부터 새 회사 출근해요. 그래, 잘 됐다. 아버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 쉬고 있었습니다. 지난 일주일이 정신없이 지나갔죠. 병원과 집을 오가며 아버지를 돌보고 오빠와 이야기를 나누고 동창회에서 있었던 일은 이미 까마득한 과거처럼 느껴졌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정숙 씨, 저 강혜진이에요. 아, 혜진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요. 아버지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다행이네요. 그나저나, 혹시 시간 되세요? 왜요? 만나서 얘기 좀 하고 싶어서요. 중요한 일이에요. 혜진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알겠어요. 언제 볼까요? 마이너스 오늘 저녁 어때?